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서 탈권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청와대에서는 오늘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국회는 내일 무려 3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국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정호 세안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62회 현충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념식에 참석해서 이념의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깐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예,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념의 정치가 나쁜 게 아니죠. 예. 어느 사회든 간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이념을 색깔론으로 포장돼 있었고 그리고 이 이념을 통해서 편가르기의 도구로 사용됐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보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것은 보통 우리가 체제 그리고 애국이라는 것은 보수의 마치 전유물처럼 생각을 했고요. 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 민중 이런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가치가 특정한 이념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애국이 보수의 전유물이 될 수 있고 민족이 어떻게 진보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제는 애국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념의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말은 그동안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애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통치로 활용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애국이라는 것, 특히 대통령은 뭐라고 이제 취임사에서 얘기하냐면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맥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봐서 이제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이념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는 존중하지만 이념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연장한다든지 정권을 예를 들어서 자기에 유리하게 뭐 조작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은 안 된다라는 선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새로 들어선 진보 정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전 보수 정권과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62번째 맞는 이제 추념사를 통해서 애국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애국하면 이제 과거에는 마치 보수 정권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아니다. 진정한 애국은 이제 통합의 상징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애국을 통합의 핵심 키워드로 사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그럼 과연 누가 애국자냐라는 그 규정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하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6.25 참전용사 이렇게만 있는데 아니다. 월남 참전용사도 있고 파독 광부 간호사 그리고 또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희생됐던 이런 사람도 다 애국자다. 따라서 애국의 주체는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이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 집회로 마치 분열의 상징이 됐는데 이제는 태극기도 앞으로 통합의 상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추념사를 통해서 앞으로 문재인 새 정부 들어서 보훈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보훈 정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들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확대했다라는 것도 격상시켰다라는 것도 유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인터뷰에서도 봤지만은 보훈 정책의 탈정치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훈 정책을 빙자해서 보수 정권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와 보수로 가르고 너 나로 이렇게 갈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번 추념사에서는 6.25 전쟁 또 남북 전쟁, 이 6.25 전쟁이라는 그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앞으로 문재인 새 정부는 북한과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 있지만 또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은 동시에 대화도 해 나가겠다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뭐 애국의 개념을 새로 정의했다, 뭐 보훈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념식에서 굉장히 탈권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움직였었어요. 예. 가장 큰 것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탈권위주의 행보, 격이 없는 소통, 그리고 두 번째가 실은 적폐청산이었었고, 마지막이 민생 행보라는 이 세 가지 축에서 문재인 정부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파격보다는 안정, 적폐청산보다는 통합, 그리고 협치보다는 조금 강경 모드로 이렇게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탈권위주의적인 이러한 모습들은 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지난주 한국갤럽에서는 80%대로 높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왜 대통령을 지지하냐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었던 대답이 바로 소통이었어요. 이 소통은 그냥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탈권위주의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민생 현장도 찾아가고 저렇게 보훈 정책을 강화시키면서 과거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러한 그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 주변을 과거 같으면은 뭐 우리가 아는 정치인으로 배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부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가 유공자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했다는 이 자체가 결국 파격이고 어떤 면에서는 탈권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는 지금 한 달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국민들과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뭐 거동이 불편한 박용규 씨가 이렇게 이동할 땐 직접 나가서 손을 이렇게 해주시고 옆에서 부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 아닐까요? 네, 박용규 그분이 이제 연세가 88이고 또 6.25 참전 용사거든요. 근데 그분의 자제분하고 같이 현직 대통령이 부축을 하고 걷는 모습이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됐고 저도 봤는데 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만 한 게 아니고 또 지난번 5.18 또 기념식에서도 유족 대표로 여성이 이제 그걸 낭독하고 또 눈물 흘리니까 가서 또 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울고, 그리고 또 이제 취임해가지고는 청와대 참모들과 같이 양복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같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도 하고 청와대 뜰을 거닐고, 그리고 직접 대통령이 직원 식당에 가서 함께 식판을 들고 밥을 먹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결국 이제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 84%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제 과거의 대통령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군림하는 대통령, 또 좀 다가가기 어려운 대통령, 또 무서운 대통령,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탈권위의 대통령, 친구 같은 이웃 같은 대통령,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보여주기에 그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점들은 자꾸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성 갖고 취임 초뿐만이 아니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렇게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탈권위 행보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즉석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죠. 사전에 참모들과 상의해서 한 것인지 연출된 것인지는 모르나, 제가 이렇게 비춰진 모습을 보면은 그런 의도되고 연출된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뭐 예고되지 않았는데 차관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6개 부처에 대한 차관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부처의 전문성 중심으로요, 안정 기조 속에서 개혁 인사를 발굴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장관 인사가 굉장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있고, 특히 이제 청와대는 다른 거는 몰라도 국민 노트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관 지명에 관련돼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결국 빨리 이 내각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근데 차관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임명을 할 수가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부처의 장관이 빨리 임명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정책 중에서 뭐 일자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 나갈 것이냐. 다만 경제보좌관이 임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장하성 정책실장이 있고요. 예. 지금 내일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가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더 나가서 경제보좌관, 그리고 경제자문회의에 김광두 지금 예. 부의장, 예.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이 4명, 5명이 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마도 안보보다는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특히 이제 추경을 포함해서 일자리 포함해서 민생의 문제, 지금 집값 문제가 굉장히 지금 큰 예. 화두로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경제팀의 인선이 시급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그런 각 시각에서 경제 보좌관을 임명하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인사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수 과정 없이 바로 임기 예. 시작하는 그런 이제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문회 때문에 장관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가장 시급한 것이 첫 번째로 이제 국정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국정 공백 없이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6개 부처의 차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 6개 부처 차관 가운데 4명이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유념해야 될 게 외교부 차관 임성남 외교부 차관 같은 차관은 경우는 유임됐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차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임을 시켰다는 것은 네. 국정 공백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방점이 찍힌 그런 부분이고요. 네. 또 2명 같은 경우는 역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6명의 이 차관들이 모두 다 근무한 경험 있는 예. 정통 관료 출신 또는 이제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예. 특히 이제 또 외교부 같은 경우는 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굉장히 준비하려면 바쁘니까 임성남 현 차관을 유임을 시킨 거고요. 더구나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불투명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유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며칠 뜨거웠던 화두는 아무래도 이제 사드 보고 누락하면 아니겠습니까? 어제 네네. 조사 결과를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좀 회피했다. 네. 이런 뭐 쪼개기도 했다. 이런 건데 우선 좀 자세한 내용을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승호 국방실장이 혼자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분은 그러면 왜 이 보고를 누락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는 이제 미국과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좀 설득력이 없는 게 실제로 전 정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그러면 이제 왜 이랬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크게 환경 영향 평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하나는 이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하나는 예.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규모 영향 평가가 있는데 예. 소규모 영향 평가는 6개월이 안 걸립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전략적 영향 평가를 하면 이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영향 평가를 해도 주민 설명회 그리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되니까 대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또 부지 면적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드 부지로 우리나라가 제공한 것은 대략 70만 평입니다. 예. 그런데 30만 평, 33만 제곱미터, 33만 네.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33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그렇죠. 예. 33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예. 이게 이제 소규모 영향 평가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이게 굉장히 편법이 의도적인 게 보이는 게 32만 8천으로 이걸 딱 잘라가지고 예. 1차로 하고 또 2차로 나머지는 또 미군에게 사드 부지로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니까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올해 안에도 이 사드를 배치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전에 부랴부랴 이른바 알박기 배치를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따라서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까지 진상조사가 끝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진상조사를 통해서 더 깊게 관련자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한미 간에 연내에 이제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건데 이제 일부가 이제 배치가 된 상태예요. 레이더도 배치돼 있고 2기가 이제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가로 4기까지 들어가야 완료가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이제 연내 되기는 좀 어렵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제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환경 영향 평가 문제도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사드 보고서 누락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뭐 더빈 원내 총무를 만나서 얘기한 말이 뭐냐면 이거는 국내적인 문제인 것이고 사드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에다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로 간다면 이것은 연내 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얘기해서 연내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 정부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얘기했었던 것을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결국은 미국에다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분명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 내 속에서 결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시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오히려 중국에다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문제로 굉장히 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이냐가 아마 최대의 저는 그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뭐 현재로서는 전략이 될지 일반이 될지 소규모로 될지 뭐 물론 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지만 그거는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대통령께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은 철저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주민 공청회, 주민 설명회를 거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올 연말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최근에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이제 사드 배치의 시기의 문제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의 입장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연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철저하게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투명성 등을 거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겠다라고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우리는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할 건 또 협상하겠다. 그리고 중국하고 협상할 건 협상하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기간 내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은 오케이, 우리가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까 중국도 성의를 보여서 북한의 핵무기를 중국이 해결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한미 FTA 문제라든지 방위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또 지렛대로 삼으려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국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추미애 대표 뼈 있는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면 협치에 빠지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청 일체를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꼈었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 같아요. 예. 네.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중요한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집권당이 배제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의 당정청 회의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책실장하고 우리 정무수석하고 예.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는 대표가 나오면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갔는데 예. 그것이 혹시 이런 집권당을 조금 과거와 마찬가지로 집권당을 통해서 모든 전국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수직적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결국은 추미애 대표가 저런 의도 있게 네. 일침을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예, 일전에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약간 갈등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관계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예. 추미애 대표하고는 좀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죠. 예. 네. 지난번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도 두 분이 좀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 가지고 예. 임종석 실장이 여야 5당 대표 인사 갔는데 뭐 본인은 의도적으로 안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추미애 대표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네. 그래서 네. 결국 임종석 실장이 추미애 대표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정가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일부러 안 만나준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지금 이제 굉장히 추미애 대표는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전화 한 통밖에 못 받았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선했을 때 네. 그때 전화 한 통 하고 지금까지 전화 안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 26일인가 청와대 파견했던 민주당 당직자 6명이 예. 다시 당으로 복귀를 했는데 예. 전혀 사전 얘기도 없이 복귀를 해서 굉장히 이제 또 서운한 감정이 있다 이런 예. 부분이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 다 방문했는데 네. 지금 추미애 대표만 안 만났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뭔가 청와대하고 예. 그리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하고 예. 관계가 그렇게 매끈하지는 않다라는 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니까 지금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당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지 예. 일자리 추경 예산 같은 것도 순조롭게 전달할 수 이제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누가 해야 지금 됩니까? 전병헌 청와대 민정수석이 네.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 이 가교 역할을 좀 해서 예. 서로 이 화합의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 부분은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네. 한국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정청 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책임 정치를 강화시킬 것 같지만 저거는 대통령제를 하면서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져온 건데요. 예. 저렇게 당정청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버리면 국회가 무력화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렇게 당정청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협치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집권당하고 정부만 긴밀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저 모석보사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결국은 집권당한테 주고 예. 집권당이 국회에서 모든 것을 야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훨씬 많이 주고 그것을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한테 요구하고 추미애 대표가 그 힘을 받아서 국회에서 야당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역대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예. 저는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것도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내일 슈퍼 수요일이라고 네. 합니다. 세 분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강경화, 김민수, 김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끝났는데 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남았죠. 채택이 남아 있는데 네. 뭐 내일 이루어질지 또 미뤄질지 아직 조금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누가 지금 가장 야당에서 뭐 집중 공략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이 3명을 예.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불량 후보자다 해가지고 1호, 2호, 3호 이렇게 명명까지 해가지고 다 부적격 인사들이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야 3당에 좀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은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임명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이분은 지금 자녀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가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다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무슨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 서울의 봉천동입니까? 거기에 네. 이제 연립주택 공동으로 3채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채권이 최고액 한 1억 3천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예. 실제로 매매가는 7,500만 원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호남 출신이고 예. 네. 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특히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앞장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후보자가 강경화 네.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 교수님. 후보자 예. 내정자가 왜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의혹이 나올 때 네. 의혹을 해명하는 태도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자꾸만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 있죠. 네. 그래서도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자꾸만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정면 돌파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굉장히 정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직하지 않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주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예.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내정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는 결국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네. 대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인물이었었고 더 나아가서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고 네. 하는 이런 상징성 부분들도 있어요. 뭐 조금 전에 다운 계획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상조 내정자도 뭐 다운 계획서 문제가 또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떠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저는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김상조 내정자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도 아마 내일 청문회가 세 명이 끝나고 나서 모든 걸 일괄적으로 대통령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문제는 부적격이라고 판단이 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상징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강행을 할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이고 시험대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김 교수님께서도 물론 강경화 후보자의 상징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비외무고시 출신 또 첫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낙마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타격이 되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했던 것은 역시 본인이 주장했던 네. 여성 내각을 30%까지 채우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50%까지 채우겠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드리워진 유리천장을 깨부수겠다. 네. 이제 그런 공약의 실천 후보인데 지금 이 후보가 굉장히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정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도덕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네.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탄핵 파면됐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촛불 민심으로 됐기 때문에 적폐를 청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가지고 계획을 밀어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기간 동안에 5대 비리, 배제 원칙
그렇게 해서 인사 원칙을 내세웠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저촉되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이 진솔하게 밝히기보다는 자꾸 거짓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는 현재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표결 절차 없이 청문회 절차만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을 했을 경우에 여론의 역풍이 부담이 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종합적으로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가 낙마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같이 앞서서 이제 뭐 내일 3명 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엄격하게 따지면은 뭐 김상조 내정자나 강경화 내정자나 큰 틀 속에서 보면 5대 공직 배제 기준에 결국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정운찬 전 총리를 포함해서 498명이 김상조 내정자에 대해서 개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어차피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인사검증을 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들인데요. 이번에 한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할 때 가장 큰 거는 직무와 얼만큼 연계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 아니 그 부분보다도요.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와 이게 정말 직무와 관련돼서 치명적인 것이냐 아니냐 그런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좀 국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반드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이 김상조 내정자나 더 나아가서 강경화 내정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해야 된다. 회동을 해서 자신이 왜 이 사람을 인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냐는 부분을 아주 진솔하게 대화하고 소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국 행동을 취해야 되지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당 대표를 통해서든지 여당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덧붙여서 5대 원칙과 이제는 그 뭐 별개로 왜냐하면 지금 5대 원칙에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5대 원칙은 빼고 왜냐하면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의 없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기준을 만들고 적법한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요. 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국회 내에서 정세균 의장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추후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동의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 방법이 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직무연관성에서의 치명적 한계 여부를 가지고 그래서 뭐 임 비서실장도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사건의 반복성, 의도성, 그리고 심각성에 대한 시점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도 뭐 지금 이제 청문회 이제 뭐 내일 이제 세 분하고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 역시 핵심 부분은 과연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재밌는 건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 청문 보고서 채택 날짜를 좀 9일로 연기해달라. 라고 얘기됐거든요. 그럼 내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예일대학교에 초빙 교수로 돼 있는 부분, 실제로 이제 비지팅 스칼러로 돼 있는데 초빙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학력을 좀 경력을 좀 잘못 쓴 것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어서 그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9일로 연기를 해놨는데 지금 쭉 속내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당은 반대나 찬성이냐 이런 분명한 입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대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 있어야 될 참모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적폐청산을 주장했고 예. 적폐청산의 핵심 부분이 재벌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재벌 계획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김상조 이 후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지만은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사실 법관과 같은 그런 네. 고도의 도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살면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예. 라면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데 좀 명분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네.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예. 대해서 또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그 학계 예, 그리고 뭐 각계에서 김상조 지지 선언을 많이 이분은 했습니다. 적격 후보다 예. 라면서 또 지지 문서를 또 보내줬지 예.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께서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김상조를 살리고 강경화를 죽인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절대로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정말 대통령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꼭 임명을 하고 싶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예. 정치적 빅딜을 통해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약에 강경한 내정자를 결국은 좀 예. 심한 표현을 하면은 죽이기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는 건 아니겠죠? 많은 제 예, 말은 예.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예. 여성 단체를 포함해서 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빅딜은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정호 세안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